안녕하세요. 5월 31일 뉴스토스트 오늘의 메인 토픽 2030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루 만에 폐기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입니다. 어피티 김정인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폐기됐어요. 통과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요? 갈등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맞아요. 갈등이 정말 컸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전세 사기가 2022년 말부터 좀 사회 이슈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갈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보다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서 여당과 야당이 나뉘어서 너무 많이 싸우더라고요.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여당이 국민의힘, 야당이 이제 민주당인데 지난해 6월에 처음으로 전세 사기 특별법 이거를 피해자를 좀 구제하겠다는 이런 법안을 만들면서 6개월마다 개정입법을 하기로 했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개정안이 한 번도 입법되지 않은 거죠? 네네. 민주당은 이제 기존 특별법으로 피해자 구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개정안을 통해서 보완 요구를 했는데, 근데 이게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여당 입장은 좀 이랬고 국민의힘 입장은 이랬고 정부 입장도 너희 개정안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거는 통과를 못 시키겠다 이러면서 지금 갈등이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한 번도 6개월이 훨씬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정안이 나오진 완전 통과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통과가 됐었죠. 그리고 어떤 문제로 사실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이 대립각을 세웠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선구제 후 회수라는 이 포인트를 두고서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입장을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개정 입법을 하기로 한 이유가 이게 워낙 현재 진행형인 이슈니까 한 번에 다 담을 수가 없다. 현실에 맞춰서 조금 이제 그때마다 교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선구제 후회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그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입법을 하고 뭔가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게 내가 살고 있는 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살고 있는 데가 당장 뭐 경매에 넘어가고 나는 퇴거를 해야 되고 근데 보증금은 없고 이러니까 이제 피해 단체와 피해자 모임과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먼저 이거를 좀 구제를 해주고 국가가 구제를 해주고 나중에 뭐 국가에서 어떻게 이거를 경매를 하든지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받아내든지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선구제 후 회수.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아니 이거는 사기 피해가 뭐 전세 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마다 다 구제를 해주면 국가 재정이 남아나겠냐. 전체 국가 재정도 좀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형평성에도 다소 좀 어긋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형평성 이슈 이렇게만 있는 건가요? 일단 그게 가장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당이 이제 정부하고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 건전 재정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지원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 통과가 됐을 때도 총 투표 수가 170표였거든요. 근데 찬성표가 170표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 퇴장을 해버렸거든요. 여당은. 그래서 이거 통과되자마자 장관이 거부권을 요청했고 거부권 쓸 거다. 대통령 거부권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루 만에 실제로 거부권이 쓰여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야당이잖아요. 야당이 개정안을 내놨고 이 개정안을 두고 계속 좀 갈등을 벌이다가 이번 본회의 때 국회 본회의 때 이게 이제 통과가 됐다. 근데 그 통과가 된 게 170표의 찬성표를 얻었기 때문인데 다 야당 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그 전부터도 국토부 장관은 계속 이게 통과되면은 통과될 것 같으니까 통과되면 거부권을 내가 건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당은 이건 진짜 안 된다라고 아예 그냥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은 상황으로 맞습니다. 보여요. 그렇죠? 네네. 대통령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거부권의 정식 명칭이 실제로도 뭐 제2요구를 해가지고 제의해라 국회로 이제 돌려보낸 상황이죠. 다시 의논해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해자들을 선구제 후 회수 방안으로 좀 도와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선구제 후 회수가 나온 이야기부터 좀 배경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전세 사기 특별법
안은요, 피해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뭐 받거나 뭐 임차권 등기를 마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동일한 다수의 피해가 있거나 예상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범죄여야 된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수사하는데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입증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아가지고 인정이 돼도 구제받는 게 아니라 이제 경매로 나온 집을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이 주어질 뿐이어서 근데 그 돈이 있으면 사실 전세를 안 살 가능성이 안 살고 크죠. 싶죠. 왜냐면 그렇죠. 이미 내가 전세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네네네. 사실 이제 제가 뭐 선구제 후 회수 얘기가 나오는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집이 없는 상황에서 퇴거 압박은 압박대로 받고 2030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이라도 있으면 이제 뭐 이거 여기에 더해서 퇴거 압박뿐만 아니라 은행은 은행대로 이거 대출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나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이러니까 적극적인 대책을 내달라라고 그쵸, 했고 그쵸. 정부는 이제 야당 선구제 후 회수에 반대를 하면서 정부 주택보증기금에서 먼저 이제 뭐 지불을 하고 나중에 경매에서 낙찰되면 그 돈을 정부가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에 이거 너네 마음은 알겠지만 재정적으로 우리 부담이 너무 크니까 주거권부터 먼저 좀 보장을 해줄게. 그 후의 생각은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장생활 병행하면서 이런 두 가지 압박, 은행의 압박 그리고 살코기 압박이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한번 실언을 한 적이 있었죠. 네. 지난 17일인데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전세를 얻은 젊은 분들이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좀 2030 특히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2030이 70%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네. 2030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인데 더 불을 붙이는 발언이었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선구제 후 회수는 불가능하다. 라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두고 반박도 있었죠. 그렇죠. 정부와 여당은 어쨌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수조 원이 투입이 된다. 뭐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하고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이러면서 또 돈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는데 여기에 두고 이제 반박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한 3만 6천 명 정도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 평균 전세 보증금 한 1억 4천만 원을 그냥 생으로 곱해가지고 5조 원 들어간다. 이거를 결론으로 도출을 해놔요. 근데 이거를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이거 회수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놨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반박이 있는 거죠. 그 계산법 아니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회수를 전혀 못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이런 반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할 때 굉장히 극단의 어떤 안을 내놔서 중간값으로 이제 결론을 마치 몰고 가고자 하는 분위기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렇죠. 개정안에 야당 개정안에 들어있는 계산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개정안에 들어있는 선구제액은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평균 보증금 곱하는 계산법이랑은 확실히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야당과 피해자 단체가 계산한 그 총 구제액을 보면요, 최대한 5천억 원을 넘지 않아요. 정부는 5조 원으로 얘기했는데요. 5조,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옵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증금을 채권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우리가 이제 순순히 주고받으면 저 나갈 거니까 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받으면 그냥 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받아야 할 권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채권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를 채권을 전액 구제하자는 게 아니라 채권 평가를 또 해가지고 뭐 평가된 만큼만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또 복잡한 계산법이 있는데, 네네. 근데 이 돈이 어쨌든 최우선 변제금 액수에 미달하면 최우선 변제금 수준으로만 맞춰서 좀 달라라는 건데, 이 최우선 변제금이 뭐냐?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무조건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보증금의 한 30%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최우선 변제금이 모든 전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소액 임차일 때만 또 가능해요. 근데 이 소액 임차 기준은 서울시 기준 1억 6,5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그 아래입니다. 웬만한 광역시는요, 한 8,500만 원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30%면 서울시조차도 5,5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증금의 30%
50%를 보면은 아무리 많아도 5,500만 원을 맞춰서 주고 나머지 돈은 뭐 경매로 해당 주택이 팔렸을 때 정부 회수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고 네.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야당이 제시한 복잡한 계산법이 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는 했어요. 네네. 통과는 됐고 정부가 이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날에 정부안도 발표가 됐는데 정부안이나 야당이 내놓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이나 뭔가 이제는 결국 안으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정부가 내놓은 안 간략하게 먼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네네. 21대 국회 마무리 이틀 전에 이제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거는 LH가 먼저 전세 사기 주택을 좀 사들인 다음에 감정가와 경매가 사이 차액을 피해자한테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요, 채권 평가를 하느냐, 부동산 감정을 하느냐 이게 있고요. 사실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피해자한테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30% 수준이에요. 이 금액은 다르지 않은데 단지 이제 야당안 지금 개정안으로 하면은 돈을 좀 먼저 받을 수가 있고 정부안으로 하면은 내가 이제 돈은 조금 나중에 받더라도 혹은 이제 안 받더라도 내가 당장 이제 이 집에서 사기당한 이 집에서 일단은 머무를 수 있는 주거권이 좀 보장이 먼저 되는 게 좀 골자다. 다른 네 그쵸.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방법이 사실 방법 자체는 나쁜 방법은 아니거든요. 두 개가 좀 다른 방향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마무리 이틀 전에 정부 개정안이 나왔고 또 있는 개정안 통과한 거를 거부권을 쓰셨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둘 다 이제 안으로 그칠 것 같고 네. 어쨌든 구체적인 각자의 입장이 좀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당 말고는 지금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한 거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21대 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모두 이제 폐기가 됐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거부권 전에도 계속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국토부 장관이나 뭐 여당이나 계속 건의했다 이런 네. 식의 논의가 되다가 결국 본회의 다음 날에 행사가 됐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좀 타임라인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21대 국회가 끝났는데 28일 날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29일 날 거부권이 쓰였고 27일에 정부의 어떤 안이 나왔고 둘 다 폐기가 된 상황이죠. 22대 국회에서 둘 다 다시 올라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구제 논의가 저희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22대 국회가 되면 원 구성이 달라져요. 뜻을 하나로 모았던 사람들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인지상정으로 마음이 좀 바뀌거든요. 뭐든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도 변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여기서 걱정을 하는 것은 누구 안이 통과되느냐보다는 사실은 이제 너무 논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올라가면 다시 한번 또 제2요구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은 없으리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안도 시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피해자만 좀 고통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이에요? 이렇게 뉴스를 보기로는 여당은 어떻고 야권은 어떻고 이제 입장들이 나왔는데 네. 각각은 어떤 반응인가요? 뭐 정부하고 여당은 뭐 거야의 입법 독주를 잘 막았다. 정부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올리겠다. 뭐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야당은 이제 피해자 단체와 함께 제2 요구된 법안, 이거 거부권 행사돼서 폐기된 법안 다시 재발의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반응입니다. 피해자 단체는 당연히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근거도 이유도 없다.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바로 국회에 닿는 바로 이틀 전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없는 법을 발의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좀 울분을 좀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저도 지금까지 타임라인을 보면서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고 있던 개정안이었는데 국회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 임기 마지막 날에 거부권 행사하고 여기까지 보면서 이건 너무 원점으로 계속 돌려놓으면은 이건 그 항아리 게임이라고 네네. 잘못 올라가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게임, 유행했던 게임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점으로 돌려놓는 건데 대통령 거부권이 그렇게 강력하면 그냥 다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강력한 이유는 매번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절체절명의 시기에 쓰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 반지 같은 거라서 그간 이제 많이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뭐 군사 독재 때야 거부권 자체가 의미가 없었고 민주화 이후인 노태우 정부 때부터 따져봐도요. 이번이 이제 최다 거부권 시행입니다. 실제로 최다다. 그렇습니다. 임기가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이번에 패키지 거부권으로 4개를 다 행사를 하셨죠. 벌써 14번이 됐거든요. 근데 노태우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행사된 모든 거부권을 합하면 16번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횟수인지 좀 감으시죠. 네. 실제로 패키지 거부권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좀 생소한데 그런 단어가 나온 자체가 그렇죠. 한꺼번에 네네. 몇 건, 이번에도 그렇고 패키지 거부권을 쓰고 있다.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같은 법안이 이제 나중에 국회를 통과해서 거부권 없이 네네. 무탈하게 진행이 되면 실제 임차인,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집에서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 또는 나중에 독립해서 세입자가 되실 예비 임차인 이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아무래도 2030 분들이 독립을 전세 월세로 많이 하시니까 특히 전세로 많이 네네네. 하시니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전세 사기에 대한 구제 법안이니까요. 세입자나 집주인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저희 피해자 분들이 좀 도움을 받게 되시겠죠. 근데 사실 좀 정부 입장을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면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도 저는 이해는 해요.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이거는 꼭 전세 사기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좀 해당이 되는 건데 특히 경제 범죄에서 피해자를 나라에서 다 구제를 해버리면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떨어지는 면이 오히려. 있어요. 어차피 나라에서 해줄 테니까 내가 뭐 쓱싹 해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도덕적 해이를 좀 조장하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구제법은 그만큼 가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랑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쭤보신 게 이제 세입자들, 2030 세입자들한테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처벌법이랑 같이 좀 입법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처벌과 예방이 같이 그렇습니다. 가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처벌이 강력하면 네. 예방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네. 왜냐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쵸, 라는 식으로 필요하죠. 누군가를 처벌한다든지 물론 구제도 이제 여기 영역에 있지만 전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맞습니다. 문제는요, 특히 이제 사실 전세 사기가 굉장히 오래된 범죄예요, 우리나라에서. 100년 전부터 꾸준히 이제 전세 사기 기사는 났었거든요. 유구한 역사가 있네요. 네.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 사기가 진짜 이제 전세 사기도 있지만 한탕 해보겠다고 무리해서 투자한 건 사실 좀 범죄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한탕 해보겠다고 무리하게 전세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게 그러다가 이제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간 게 피해자가 생긴 게 100년 전부터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 간접적이지만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현재 전세 사기의 40%가 무자본 갭 투자에 피해이거든요. 갭 투자는 뭐냐면 차익을 노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 전세 돈이 한 500만 원 있지만 이제 뭐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500만 그 전세 이제 대출을 받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고서 그리고 이제 집을 사면은 거기 제 돈은 별로 없지만 그 집 팔면은 다 빚 갚고 나한테는 다시 500만 원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산 상태니까 이거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걸로 또 다른 세입자가 있는 전세를 끼고 다른 집을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사고 하면은 이제 나는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현금은 별로 없지만. 근데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면 내가 이걸 팔면은 차익이 나오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렇죠. 팔아도 세입자한테 줄 돈도 없죠. 줄 돈이 없죠. 그렇죠. 네.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는 거는 그 전세금이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한 전세금이 아니고 세입자의 전세금. 그렇죠. 그리고 내 돈 약간. 내 돈 그렇게 약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죠. 맞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은 어쨌든 내 돈하고 세입자 돈인데 세입자 돈 돌려주고 그 차이만큼 내가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렇게 내 돈 실제 돈은 요만큼 깔아놓고 이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 개를 굴릴수록 그 차익을 모아가지고 내가 진짜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 2022년 항상 상승기에 갭투자를 갭 투자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거 그리고 실거주 요건을 되게 좀 조였었잖아요. 그쵸. 정책에서 뭐 실거주해야 된다, 실거주 몇 년 이렇게 얘기했던 게 사실 그렇게 갭 투자를 하면 내가 실거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잡겠다고 그 얘기를 계속했던 거죠. 코로나 팬데믹 때 막 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할 때 서점만 가면 뭐 단돈 5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갭 투자하는 방법. 나도 네. 부동산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안 하면 뭔가 바보 되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뽀모를 굉장히 자극했었죠. 네네. 그래서 이런 갭 투자로 만들어지는 피해까지도 이제 국가가 다 구제를 해버리면은 처벌법 없이 구제를 해버리면은 좀 도덕적 해이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또 이거를 처벌을 하자니 투자는 죄가 아니고 이런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 좀 사회적으로 규칙이 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서점 같은 데 가면은 뭐 무자본 갭 투자 책이 좀 널려 있다. 맞아요. 그래서 투자법으로 굉장히 이 무자본 갭 투자가 활발했었고 나중에는 부동산이 좀 침체기가 오면서 나 못 돌려주는데? 돈 그렇죠. 없어. 네. 라고 뭔가 어쩔 수 없지.
못 줘라고 하는 그런 집주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무자본 갭 투자라는 거를 뭐 투자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이제 권장하면서 사회의 대세로 몰고 갔던 분들은 약간 저는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한 끗 차이로 망하고 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확률 게임이거든요. 사실 이제 확률 게임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도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도박을 해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줄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자본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것이고 그게 좀 불공평하니까 자본 형성을 시켜주려고 뭐 청년 지원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다들 노력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내 돈 하나도 없이 갭 투자를 하다가 피해인이 생기면요 이제는 이게 사기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사전에 충분히 집값 떨어지면은 당연히 돈을 돌려줄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는 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다가 피해인이 생기면은 이거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 행위로 인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전세 사기가 많이 나오고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된 법안이 개정안 통과됐다 거부권 행사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지난 한 3년 정도의 폭등기, 3년, 5년 정도의 부동산 폭등기 때 우리가 같이 저질렀던 과오에 대한 반성문의 시기가 아닌가. 네. 근데 이 반성문을 쓰는 사람이 뭔가 피해자가 된 느낌인 게 저는 굉장히 좀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전월세로 독립하려는 2030 분들 또는 또 다음에 이사할 때도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뭐 전월세로 가려는 분들에게는 이번 이슈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제 뭐 세입자분들은 전세하고 월세를 좀 적극적으로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 조건하고 금리를,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전세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거 조건하고 금리를 현실적으로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월세가 전세에 비해서 크게 조건이 나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물론 전세제도에 이점이 많았고 활용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월세가 훨씬 보편적이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막연한 거부감 없이 현실적으로 따져서 나한테 맞는 임대차 제도를 좀 선택을 하셔라. 물론 이제 청년들의 경우에는 정부의 이자 지원 제도나 보증금 저리 대출 이용하실 수 있으면 그것까지 당연히 좀 포함을 하셔서 생각을 하셔서 이제 어떤 나의 선입견 없이 나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뉴스 보실 때 매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매매 쪽만 보시기보다는 매매, 월세, 전세 요 동향들을 좀 전반적으로 네. 아파트, 비아파트까지 전반적으로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 네네. 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재논의가 될 거예요. 네. 좀 바뀐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한번 일련의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22대 국회 때도 이게 잘 논의가 되는지 여당과 야당의 안은 뭔지 정부의 태도는 어떤지를 좀 더 주의 깊게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토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익숙한 인물 백종원 씨가 이끄는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 더본코리아가 코스피 상장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한 번에 코스피로 직상장인데 준비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2018년에 사실은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네, 팬데믹을 만나서 멈췄다가 재추진하는 중입니다. 단계는 아직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 제출 계획이고요. 아직 제출은 안 했습니다. 2018년하고 2024년 사이에 좀 달라진 점이 있으면요. 이 더본 코리아 산하 브랜드가요. 당시 15개에서 지금 24개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없어진 브랜드는 이건 제외한 카운트입니다. 사실 뭐 브랜드 하나 잘 꾸려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늘어나는 브랜드 수를 보면은 거의 뭐 대단하죠. 성공 로켓. 네, 그렇죠. 네. 제일 유명한 브랜드 몇 개만 좀 예시를 들어보면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그 브랜드가 홍콩 반점 0410, 뭐 백다방, 새마을 식당, 뭐 제일 오래된 브랜드 중 하나인 한신포차 이런 게 있고요. 최근에 올해에는 치킨 프랜차이즈인 백통닭을 좀 런칭했다고 하죠. 사실 가성비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맛과 퀄리티가 보증되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백종원 헬스장 차려줘. 백종원 중고차 해줘. 이런 식으로 시장 비대칭이 큰 네, 분야에서 백종원 씨 출동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을 정도로 사실 사람들의 신뢰감도 있고 굉장히 좀 보편적으로 알려진 브랜드고 회사예요. 근데 이렇게 상장을 하는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네. 기업 상장을 하는 건 결국에는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인데 이게 뭐 다른 이상한 방식으로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발행, 새로운 주식을 찍어내서 투자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게 목적인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주 발행과 구주 매출로 나뉘는데 구주 매출은 기존에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던 뭐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식을 사갈 사람들을 구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장할 때는 신주 발행과 구주 매출을 통해서 이 회사의 뭐 새로운 주주가
많아지는 거죠. 굉장히 주주가 많아질 수 있고 투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투자금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도 있고 또 글로벌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상장의 기업 공개라고도 하잖아요. 네네. IPO, 기업 공개. 이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재무가 어떤지 또 이제 매출 자본 어떤지 이런 것들을 쫙 공개하는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더본코리아가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나요? 이제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은 더본코리아 기업 가치가 한 3,500억에서 4,000억 정도라고 상당히 하는데요. 크네요.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끝난 다음에 산하 브랜드 매출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큰 숫자가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그냥 크다, 큰데 기업들은 원래 다 그 정도 큰 거 아닌가? 이게 어느 정도지?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시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2021년에 한국 신용 데이터가 딱 그만큼 인정을 받았었는데 상장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1조 1천억 원이 된 사례가 기업 있고요. 가치가. 네, 시가총액이 네, 기업 그쵸. 가치가. 실리콘밸리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이 지금 그 정도 숫자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좀 익숙한 기업 중에는 금호그룹 중에 금호고속 한 번씩 다 타보셨을 텐데 그쵸. 금호고속버스, 금호고속이 그 정도 기업 가치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 사실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 크면 가늠이 잘 안 된다고 하신 게 너무 공감되는 게 3,500억 원에서 4천억 사이 네. 이게 500억 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 그쵸. 한 3, 4천억 할 걸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그쵸. 어마어마한 숫자다.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 가치가 어떨지는 그 뭐 수요 상장하기 전에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하고 또 일반 투자자들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정이 될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이후에 상장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또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치 평가를 받는다는 건데 비슷한 업종들, 우리나라 외식업계 다른 업종들은 상장돼 있는 기업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사실 우리나라 외식업계에서 상장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장 폐지된 맘스터치 정도 있고 미스터 피자 한때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럼요. 저희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샐러드 바를 갔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던 회사가 MP 대산이라는 회사인데 상장을 했다가 지금 뭐 돈육 납품 업체가 되어 있고요. 거의 메이크오버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연안식당을 운영하는 디딤 ENF 요 정도, 이제 교촌 F&B 요 정도 한 4개 정도 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같은 업종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 가치 평가 받고 있어요. 근데 외식 프랜차이즈 상장사들이요, 그러니까 교촌도 그렇고 상장할 때 되게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를 상장하는 게 그냥 매출만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어서 다른 업종의 비슷한 상장사들이 어느 정도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냐 이것도 좀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결정하는 맞아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상장사가 거의 없거든요. 주관사라고 해서 상장을 도와주는 매니저 같은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가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우리 회사 가치, 상장하려는 회사 가치는 이만큼이야 라고 제시하면서 그 근거들로 비슷한 업종의 다른 상장 기업들을 껴요. 그래서 누구를 라이벌로 비교 경쟁자로 이제 넣어놨냐 갖고 말이 안 된다 얘기하기도 그쵸, 그쵸. 하고 하이브도 그걸로 좀 이슈가 좀 있었었고 어쨌든 누구를 그 비교군에 넣는가가 굉장히 이슈인데 외식업종은 상장사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나는 너무 잘 나가는데 나 같이 어울리는 그 내 업종에 있는 상장사들은 쪼꼬매. 맞아요. 그래서 더본코리아도 저는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좀 사정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업 평가를 받을 때, 가치 평가를 받을 때 조금 이것 때문에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품업체인데 우리는 IT 회사입니다. 네. 김할머니, 김 파는 김갑생 할머니 김처럼 이제 우리는 혁신하는 IT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밈 같은 것도 있었죠. 네. 근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더본코리아가 벌써 30주년이래요. 네네. 또 생각보다 굉장히 좀 역사가 있네. 어떻게 30년 기억이면 좀 연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쵸? 맞습니다. 사실 이제 더본코리아 성장 이야기는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1994년에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거의 저희하고 좀 비슷한 동년배 밀레니얼 세대라고 볼 수 예, 있네요. 맞아요. 딱 밀레니얼이네요. 그래서 백종원 대표 손에 당시에 있던 가게가 뭐 1993년에 인수한 쌈밥집하고 본인 애정이 깊었던 목조주택 사업이었는데 이제 연도에서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외환위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너무 어려워지고 빚밖에 없었는데 홍콩에 가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돌아왔다고 하죠. 1998년에 한신포차를 설립하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은 좀 당연해진 실내 포차의 원조입니다. 너무 기억나요. 예. 포장마차 안주들이 참 맛있거든요. 그쵸. 근데 음식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비가 다 갖춰진 실내 업장이 사실 좋죠. 그러니까 이제 백종원 대표가 그 음식들을 실내로 가져와서 분위기를 살린 실내 포차라는 개념을 탄생을 시키고요. 대학 다닐 때 안 가보신 분들 별로 없으실 그럼요. 거예요. 무뼈닭발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연역이라고 해서 제가 25개 브랜드를 다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굵직한 것들만 좀 다시 꼽아보자면요. 그러니까 새마을 식당이 2005년에 탄생을 하고요. 2006년에 백다방. 이거 거의 원조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죠. 또 이때 홍콩 반점 0410 런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종원 대표와 함께 더본코리아가 더욱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2014년경인데요. 이제 요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리 정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요리와 거리가 좀 굉장히 멀었던 중년 남성들을 그래도 집에서 부엌 앞에 데려다 놓은 업적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장을 앞둔 요즘은 더본코리아 사업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기업을 볼 때에는 이건 조금 투자 상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재무 상태 보고요, 수익성 보고요, 성장 가능성 보고요, 리스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재무 상태, 뭐 매출 얼마냐 이거는 사업 현황 이거는 좀 재무 상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수익성 지표하고요. 부채 비율, 유동 비율 같은 안정성 지표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은 보기 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트란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더본코리아 매출액을 보면은 전년 대비 45.5% 증가한 4,107억 원으로요. 역대 최대 실적이었고요.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256억 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2년 전인 2022년을 보면요. 매출액이 2,800억 원이었거든요. 2,000억 원대란 말이에요. 1년 사이에 3,000억 원대 건너뛰고 바로 4,000억 원대 달성을 해가지고요.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회사에 현금이 많아요. 현금 부자가 진짜 부자인데 이제 500억 원 가까운 현금 보유하고 있고요.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또 이제 그 리스크 얘기도 좀 빼놓을 수 없죠. 2023년 회계연도 부채 비율이 57%거든요. 그러니까 총 부채를 총 자본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업종별로 기준이 굉장히 달라지기는 하지만 외식업계에서 부채 비율 50%대는 진짜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많다는 게 너무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엔 더더욱이요. 그리고 더본코리아 지분구조 제가 간단히만 읊어보면은 백종원 대표가 최대 주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투자를 이렇게 막 크게 받아가지고 대표의 지분이 희석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알짜배기로 잘 키워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장하게 되면 결국 프랜차이즈 외식업종으로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장한 곳들은 좀 어렵고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분들도 힘들다는데 전망은 어떨까요? 이제 뭐 프랜차이즈 업계 저희가 편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뭐 자료를 찾아보고 싶다, 내가 투자하거나 창업하고 싶다라고 찾아보실 때는 가맹시장이라고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자료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맹시장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좀 외식업계 떠올리거든요. 사실 좀 별개입니다. 이제 가맹시장은 경영하고 영업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외식업계는 업종이잖아요. 주제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맹시장 대부분이 외식업계 프랜차이즈라서 그렇습니다. 썩 건강한 시장이라는 평은 잘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식업 가맹점 절반 이상이 치킨, 한식, 커피거든요. 이렇게 쏠리면은 안에서 경쟁이 너무 심해서 수익을 거두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직영점 운영 없이 가맹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거 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직영점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프랜차이즈를 보는 좀 투자 기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직영점이면 본사에서 정말 직영으로 직접 관리한다고 하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동안에 막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그 가맹점주하고 그 기업의 분쟁도 있었고 이런 리스크도 오너 리스크도 있고 등등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더본코리아는 그런 리스크는 좀 없고 매출도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꽤 탄탄하고 맞습니다. 현금도 괜찮고 해서 리스크는 큼직한 건 보이진 않는다라고 종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이 더본코리아 보면은 결국 상장할 때 이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발표를 할 거예요. 글로벌 진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브랜드를 좀 더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고. 사실 저희가 소비자로서 많이 경험하는 곳이 상장을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장할 때 그냥 상장했구나라고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고 뭐 한 주를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이 IPO하기 직전에 분명히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백종원 대표가 마이크를 잡을 것이고 어떤 투자 이후에 계획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뉴스 토픽입니다. MZ세대 70%가 나는 노후 요양병원에 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라고 답했다는데요. 굉장히 귀에 확 꽂히는 얘기예요. 무려 2,933명 대상 어피티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 한번 정희님이 짚어주시죠. 이 리서치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자면 결국 이제 저희가 물어봤던 것은 요양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 그리고 요양병원에 누군가를 모셨을 때 뭐가 제일 힘드냐, 나중에는 나나 내 가까운 사람들 노후에 요양병원 모실 수 있냐, 갈 수 있냐 이건데요. 여기에 대해 정리를 좀 하자면 이렇습니다. 뭐 가야지. 요양병원 솔직히 못 믿겠다. 그치만 뭐 대책 있냐? 없다. 그리고 뭐 입원을 좀 시켜드리기 전에는 부당한 대우가 너무 걱정이 됐는데 실제로 모시고 나니까 비용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힘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좀 핵심으로 나왔고요. 걱정되는 뉴스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님은 모실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때 가봐야 알겠다. 이게 이제 과반 나왔는데요. 이거는 사실 안 모시고 싶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타협한 대답이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나의 노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가야지로 나타난 것이고요. 어쩔 수 없지만 반대 이제 이게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죠. 2019년 조사가 한 가지 있었어요. 흥미로워서 갖고 왔는데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임종 장소는 자택이 가장 높았어요. 37.7%, 병원이 19.3%, 그리고 호스피스가 17.4% 순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자택에서 생을 마무리하는 비율은 15.6%에 그쳤다고 해요. 정리하면 실제로 내가 마지막을 어디에서 보내야겠다라는 기대하고 현실이 꽤 다르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설문응답, 나는 요양병원에서 마무리하겠다. 이 응답 자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로 들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요양병원 얘기가 나왔었어요.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는데 요즘 이 주제에 대한 관심도, MZ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돌봄 시설, 뭐 돌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통계 결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병원 침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거기서 이제 임종을 맞아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좀 슬프기는 해요. 근데 돌봄, 노화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저희 뭐 기능 쇠퇴하는 현상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저희 응답 수에도 좀 나타나고 있죠. 2,900명대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제 저희 뉴스레터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좀 노출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몇 개월째 아직도 답변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미운이 고운이 하고 뭐 가족이 있네 없네 해도 사람 손 자체가 없는 상황은 사실 이제 돌봄 받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처음이고 돌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세대가 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사회 구조 변화가, 인구 구조 변화가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돌봄 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기를 바라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결혼이라든지 출산 그리고 4인 정상가족에 대한 어떤 이게 당연하지 디폴트지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희미해졌고 네. 내가 너무 중요해지고 내가 나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나를 지키는데 내가 약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직접적으로 다가온 건 우리 조부모님 시대를 지나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노년기로 들어서면서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우리 세대에게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됐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리서치 결과도 보면은 응답자의 한 95.5%가 나 돌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고 지금 잘 모르지만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의향이 있다고 응답을 했거든요. 보면은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조금만 이제 도시 밖으로 나가면은 노인보호구역이 엄청나게 눈에 띄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실 잘 눈에 안 띄고요. 네. 그러니까 도시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노인 보호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마찬가지로 속도 제한이 필요한. 네네. 그렇죠. 시속 30km에서 50km 정도로 차 이제 그럼 속도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08년에 지정된 건데 2008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눈에 안 띄다가 요새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가 좀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진입을 하면서 보호구역이 약간 진짜 이렇게 잡아먹는 것처럼 수도권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이게 고령화가 좀 눈에 보이는 대로 올라왔다라는 어떤 가시화된 현상으로 보이거든요. 가족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 나이에 뒤를 딱 돌아보니까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나중에 누가 책임져 주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돌봄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문조사 보니까 가족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 많아요. 네. 근데 이쯤에서 저희가 이제 이 얘기 계속 나오니까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이 뭔가요? 저희 이제 돌봄의 경제학 칼럼을 쭉 연재를 했잖아요. 여기서 필진분이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조금 가져보자면.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네네. 좀 자세하게 분류한 것을 가져와 보자면, 요양원은 돌봄을 위한 시설이고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입니다. 이제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달리 전문 의료진이 상주를 하고 있고, 의료법에 의해 운영이 되고, 보건복지부 감독을 받는데요. 요양원은 사회복지법에 의해 운영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감독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요양병원이 실제 돌봄을 2배 정도 더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사실 돌봄 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돌봄이 필요하다는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기가 어려우니까 형식상 질병을 치료하는 걸로 하고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치료를 위한 거니까 돌봄을 위한 돌봄은 진짜 못 받는 거라서 우리 앞쪽에 얘기했던 병원 침대에서 불편한 침대에서 약간 이제 마지막을 보내시는 좀 슬픈 일이 이래서 벌어지는 거고 저희도 국민연금 재정 이런 거 되게 걱정을 하잖아요. 의료에 쓸 돈이 돌봄에 좀 쓰이느라고 좀 재정적인 왜곡이 생기고요. 실제로 저희가 나중에 받아야 할 돌봄 영역이 지금 막 열심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실제 성장을 하지 못하는 문제. 이게 좀 큽니다. 사실 그러면 이 주제는 굉장히 앞으로 사그라들 문제가 아니고 더 크게 심화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 문제죠, 진짜로. 그렇죠. 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편찮으시면 그럼 요양병원에 모실 수 있다라고 답한 분들은 뭐 많으셨나요? 모실 수 있다라고 좀 단호하게 대답을 하신 분들이 한 40% 정도 계셨고요. 근데 부모님은 솔직히 모르겠다. 그때 가봐야 알겠다. 이게 51%로 과반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안 모시고 싶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솔직히 타협해서 대답을 한 거죠. 그럼 모실 수 없다. 이제 8.8% 정도 어떻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너무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저 어머니랑 카톡하면서 막 마음이 안 좋고 근데 그게 본인이라면 그게 본인이라면 했을 때 70%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요양병원에 갈 수도 있다가 69.1%, 그러니까 70%라고 편하게 얘기하는데 나온 건데요. 이제 갈 수 없다라고 정말 단호박 드신 분들이 5.5% 되는데 이게 좀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를 요양병원에 모셔본 사람일수록 가겠다고 응답한 확률이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걸 좀 일찍 받아들이신 분들인데 요양병원을 선택할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인을 보면은 이게 뭐였냐면은 간병인들이 좀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이잖아요. 근데 의료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간병인, 나를 돌봐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왜곡이 진짜 많이 돼 있다. 네. 실제로 돌봄을 정말 돌봄답게 돌봄의 목적에 맞게 받을 수 있는 곳은 요양원일 네네. 수 있는데 요양병원에서는 그 넘치는 수요를 좀 다 요양원에서 할 수 없으니 요양병원에서 해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요양병원에 가게 될 확률도 높아요. 네. 불안한데 가야 되고 근데 돌봄은 잘 받고 싶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과 같은 돌봄 인력의 태도가 중요했다는 건데 이 점이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우미 분들, 돌봐주시는 분들, 간병인들 생각하면 저희는 당연하게 재중동포 분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대로 갔을 때 저희 세대가 되면은 그조차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분들 이제 한국어 가능한 재중동포가 줄면서 굉장히 이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몸값이 굉장히 인건비가 되게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간병 인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세대가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누워서 한국어로 소통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되게 싫잖아요. 그래서 저희 설문조사에도 여쭤봤더니 다들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사회의 큰 부분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1, 2년 만에 개선이 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지금부터 열심히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청을 해야 저희 노후에는 조금 돌봄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아젠다가 될 것 같은데 이 돌봄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현재 2030들의 인식을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2가지 관점에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제가 좀 책임을 지고 제가 돌봐야 되는 이제 우리 부모님에 대한 관점이 하나 있고 돌봄을 받아야 될 나 자신에 대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뭔가 이전까지 생각해왔던 가족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 첫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그래도 가족한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 같이 살았으니까 좀 나를 돌봐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좀 더 일반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래도 인간다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 마무리 돌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요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관점을 저희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사실 사회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느끼는 게, 저도 이제 1인 가구고 이제 앞으로도 내 이제 30대, 40대, 50대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너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그리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목소리 내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두려움도 좀 있더라고요. 네. 돌봄이라는 게 단순히 저희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돌봄은 어떨 것인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좀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토픽 3가지 모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나눠주신 정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뉴스토스트 준비하면서 사실 좀 고군분투했어요. 전세 사기 개정안 이슈가 오늘 촬영하는 날 전날에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면서 통과됐다가 거부권 건의했다가 거부권 통과되고 이런 식으로 폐기 수순까지 밟으면서 이 과정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앞으로의 전개를 좀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의사결정이 막 어제 밤에 이루어져서 막 준비를 했었는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제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될 텐데 저희 업비트 뉴스토스트에서 계속 팔로우업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뉴스토스트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아침 7시 반에 시작되는 거 아시죠? 다음 주 수요일 뉴스토스트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